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성비위 논란, 최근 정치권에 이슈가 됐죠. 제1야당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고요. 새 정부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과거 성비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적합성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한 평론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런 성비위 의혹이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왜? 너무 익숙해서? 라는 웃지 못할 촌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언론의 보도도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성비위가 왜 문제인가 보다는 그렇다 카더라, 이렇다 카더라만 전할 따름이라고 하네요. 정치권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언론, 그리고 언론 종사자들의 젠더 감수성은 괜찮은지 잠시 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정치권에 이 성비위라는 말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언론을 통해 성비위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 그리고 고위직 인사가 연이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성비위로 제명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렇죠? 네. 예. 일단 한 분은 당에서 제명이 됐고요. 네. 제가 이 사안을 짚어보려고 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사안에 대한 보도는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사안은 우리 언론이 성희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윤 비서관이 쓴 시예요. 네네. 네.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2002년에 가야 할 길이라면이라는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실린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에서는요,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MBC가 5월 17일에 이 시의 원문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2001년 비매품으로 펴낸 시집에서 성추행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논란이 됐던 그 앞시와 똑같은데요. 네. 시 제목 옆에는 전철 칸의 묘미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경향신문이 5월 16일 보도한 20년 전 세태풍자라는데 윤재순 또 다른 지하철 시 수컷들의 염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우선 이 두 시에서 모두 지하철 내 성희롱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유나 염정 등으로 미화하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이 윤 비서관이 이런 왜곡된 성인식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냈죠. 네, 지난 17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한 윤 비서관의 발언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오래된 일이 경미했다고 해도 새로운 정부의 중책인 만큼 숨김없이 설명하고 충분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면서 해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여성 직원이 윤 비서관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생일빵이라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직원이 생일 케이크를 얼굴에 이렇게 탁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했나 봐요. 네. 그랬는데 당시에 본인이 입고 있던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가 디범벅이 됐다라고 했고요. 그런 뒤에 그 직원이 생일 선물 뭐 해줄까라고 하길래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직원이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준 거다. 이걸로 성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더 논란을 키운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을 장난처럼 네. 이렇게 한다는 사실에 좀 놀라고 분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네. 근데 이 발언이 더 논란이 됐죠? 언론 그렇죠. 보도가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 발언 이전에 논란이 되는 내용부터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빅데이터 비카인즈에서 5월 13일에서 16일까지 윤재선을 언급한 보도는 총 241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전동차에서라는 시 관련한 내용이 76건이었고요. 성비위에 관련한 보도가 117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보도되었다 싶었지만은요, 이 117건의 보도 대부분은 5월 16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를 중계 보도한 것들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시위의 표현에 대해서 20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라는 등의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중계 보도된 것입니다. 즉 윤재순 총무비서관 관련 논란 자체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주로 논란이다라고 하면서 중계하는 식의 보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여야 정치인의 성비위 논란을 나열 보도한 뒤에 이준석 대표의 사과하면 괜찮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받아쓰는 형태의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컨대 KBS의 5월 16일 보도 성비위 박안주 제명 의결, 이준석, 윤재순 사과하고 업무해야 같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중계식 보도 말고요. 뭐 사설 같은 의견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네. 비카인즈 기준으로 사설이 11건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10건이 모두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겨레,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가 비판적 사설을 냈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화일보는 윤 대통령은 협치 손 더 내밀고 거연은 발목 잡기 끝내야라는 양비론적 제목의 사설을 냈는데요. 이 보도는 5월 16일자 사설인데 당장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부응하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만 봐서는 윤재순 비서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마디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네. 지난 5월 17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윤 비서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이 관련된 보도도 많이 나왔던데요. 네. 이것도 별도로 체크를 해봤는데 5월 17일 윤재순 운영이 윤재순을 언급한 보도는 184건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뽀뽀에 대한 해명을 다룬 것은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제목을 보면요. 국민일보의 17일자 보도 윤재순 국민 불쾌감 느꼈다면 사과 억울함 호소하기도처럼요. 윤 비서관의 억울함을 그대로 전한 보도도 그러니까 이런 제목의 보도도 있고요. 또 SBS에 화나서 뽀뽀해달라고 한 거다. 윤재순 사퇴 공세 계속처럼 국회 공방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제목의 보도도 있고요. 동아일보는 윤재순 생일빵에 화나서 뽀뽀 요구, 논란 더 키운 해명처럼요.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다라는 이 상황을 분명히 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들 보도 중에서 사퇴 언급은 52건에 불과했고 사과라는 것이 언급된 보도가 114건으로 훨씬 더 많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들, 이렇게 사설이나 의견 보도에서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보도가 될 뿐, 이 윤 비서관의 왜곡된 성인식이나 또 성비위로 인한 과거의 징계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는 좀 뭔가 좀 일단락이 돼가는 모양새예요. 맞아요. 네, 이제 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적인 농담이나 성희롱 행태 등에 대해서 짚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론이 보다 진지한 논의를 해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정쟁 또는 해프닝으로 끝내거나 윤 비서관 거치 논의로만 이야기를 좁혀도 안 된다고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슈가 보다 깊이 있게 보도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요.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누군가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중계보도하고요. 이 공약이 선거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가라는 관점으로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공약집에 여경 혐오론을 대표하는 표현인 오똑해가 등장했을 때에도요. 이것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다라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공방 위주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여가부 폐지 문제도 그렇고 또 윤재순 비서관 등 정치권에 등장한 성비위 논란이 네.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도되는 게 네. 아무래도 언론이 이 사안을 이렇게만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언론 스스로도 성평등 인식이 낮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젠더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분석하고 내부 인력을 좀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사실 언론 보도가 바뀌려면요, 당연히 언론사 내 조직 문화도 바뀌고 그 기자들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조직의 네. 의사결정 과정도 바뀌어야 하고요. 한마디로 인권 패러다임으로 모든 보도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미디어오늘이 5월 18일에 보도한 전문 데스크부터 성평등 센터까지 젠더 조직 선도하는 언론사라는 그 보도를 봤어요. 네. 여기에서 KBS 성평등 센터 그리고 한겨레의 젠더 데스크, 경향신문의 젠더 소통 데스크, 그리고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의 젠더 담당 기자, 서울신문의 젠더 연구소와 젠더면 등 여러 그 사안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KBS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2018년에 성평등센터를 조직을 했거든요. 네. 애초에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KBS의 성평등 센터. 네. 이게 사내 조직 문화에 좀 영향을 크게 끼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언론사 내부의 조직 문화 결국에는 보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평등센터가 주로 사내 성폭력 사건 처리를 처음에 담당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기자들과 협업하여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콘텐츠를 검토하는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 전에 스포츠국의 요청으로 아나운서와 캐스터를 중심으로 성평등 중계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네. 또 4월에는 보도국과 함께 성평등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서 대통령 선거 방송을 돌아보고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내의 모든 젠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돋보였고요. 네. 한겨레는 2019년 5월에 국내 언론사 최초로 젠더 데스크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젠더팀이 신설되기도 했어요. 네. 현재 이정현 기자가 젠더 데스크와 젠더 팀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젠더 데스크는 기사가 노출되기 전에 젠더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용어가 있는지 체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100% 모든 표현을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기자들에게 비판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피드백해서 수정한다고 합니다. 경향신문도 2021년 6월에 젠더 소통 데스크가 신설되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 모두 의미 있는 젠더 관련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큰 목을 했을 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에는 현재 젠더팀은 따로 없지만요. 젠더 담당 기자가 있고요. 또 한국일보는 젠더 뉴스레터인 허스토리가 발행되는 등 매우 유익한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방송사에 있지만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보도국 일정 속에서 이 젠더 데스킹까지 과연 하는 것이 가능할까? 네. 근데 가능하군요. 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조직이 좀 큰 중앙 언론사니까 이런 시도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네. 중소 언론사들, 특히 지역 언론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이게 사실 참 경영상 이유 또 이 인력이 워낙 또 적다 보니까 네. 그렇게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하지만 또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성평등 조직을 신설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면 부산일보는 2020년 11월에 지역 언론으로는 최초로 젠더 데스크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현직국장 선거 과정에서 여기자회가 각 후보자에게 젠더 데스크 도입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김효정 현재 데스크는요, 젠더 데스크는 일면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기사들을 확인하며 기사의 방향과 문장 등을 젠더적 관점에서 데스킹하고 있고요. 네. 젠더 데스크가 국장에게 바로 논의하고 해당 기자와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습 기자 젠더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국제신문에서도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 담당 기자에게 젠더 담당 역할을 추가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고 조직이 작아도 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젠더 데스크 도입 같은 조직의 신설 외에 언론이 제대로 된 성인식 보도를 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성평등 보도는 단순히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보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정치 기사에서도 성평등이 그러게요. 반드시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네. 언론사들이 기자, 방송 진행자, 출연자, 취재원, 토론자, 칼럼 참여자 등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또 사진이나 영상, 일러스트에서도 특정 성만 등장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도 있죠. 계속 젠더 데스크 얘기했는데 보도기획이나 제작 출고 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혐오 표현과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보도할 필요도 있고요. 성평등 논의를 성 갈등이나 젠더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언론사의 상업적 목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각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언론사들이 앞서 말한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도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교육하고 자신들의 언론 보도들을 점검해 보려는 이런 노력이 좀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저녁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자,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선 맥잡기라는 코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위해 신설된 코너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직접 출연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장, 인천시장 등에 출마한 여야 후보를 차례로 인터뷰했고 대체로 공약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져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코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추가 질문이 부족해 아쉬웠는데요. 예를 들어 5월 9일 월요일 방송에 출연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전북의 대기업 계열사 5개를 유치하고 디즈니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5군데 대기업은 어디고 디즈니랜드 육성의 실현 가능성은 짚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5월 3일 화요일 방송에선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출연했습니다. 이날도 광주 5군데에 경제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후보가 내놨는데요. 이 5군데에 만들겠다는 경제기구가 무엇인지, 이 기구가 광주 시민에게 어떤 점에서 좋은지가 궁금했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추가 질문이 없었습니다. 정치 공방 대신 정책을 소개하는 지선 맥잡기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약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인터뷰가 많아서 선거 공보물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네, 코너의 취지는 좋지만 마치 선거 공보물 같다. 일방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네요. 또 짚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방송 분량에 대한 지적인데요. 5월 9일 월요일에 방송된 여의도 정면 승부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조경태, 이상민 의원 순으로 차례대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출연 시간을 따져봤더니 도 의원은 13분, 이 의원은 8분이었습니다. 5분 정도가 차이가 난 건데요.
여야 의원이 한 코너에 출연할 때는 공평성을 위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방송 시간을 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물리적인 시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또 살펴볼 부분 있을까요? 네, 코너와 어울리지 않는 방송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 이날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줍니다. 그날 하루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진행자와 두 명의 출연자가 주요 쟁점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지난 5월 6일 금요일에 방송된 이 코너 내용 중 주요 이슈와 무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소식,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사의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프리미엄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세 사람이 깊이 짚어봐야 할 만큼 쟁점이 있는 이슈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코너는 진행자와 두 명의 출연자 역할이 애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요? 라고 아나운서에게 묻자 아나운서는 바로 이승윤 기자가 취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물었고 또 기자가 답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방송 외에도 진행자가 굳이 아나운서에게 질문하고 아나운서가 기자에게 재질문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꽤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